차가운 겨울바람이 아파트 단지의 콘크리트 벽을 타고 매섭게 몰아칩니다. 칠순을 훌쩍 넘긴 만복 씨의 무릎은 찬 바람이 불 때마다 바늘로 쑤시는 듯한 통증을 토해냅니다. 그는 익숙한 손길로 경비실 앞에 낙엽을 쓸어내며 연신 굽은 허리를 간신히 펴니다. 낡은 경비복 사이로 스며드는 추위보다 그를 더 시리게 하는 것은 병실에 홀로 누워있을 아내 명자 씨의 얼굴입니다. 어제 면회 때 보았던 아내의 손은 이미 나무 껍질처럼 말라 있었습니다. 영감, 우리 진우. 우리 진우 한 번만 보고 싶어. 아내의 그 가냘픈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맴돌아 만복 씨는 빗자루를 쥔 손에 힘을 줍니다. 20년 전 제 손으로 아들의 짐가구와 책들을 마당에 내던지던 그날 밤도 오늘처럼 비가 섞인 찬 바람이 불었습니다. 자신의 사업 실패를 가리기 위해 아들의 피 같은 등록금을 훔쳐 쓰고도 도리어 큰 소리를 치며 자식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그날의 자신이 이제야 죽도록 원망스럽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죽은 사람이 되었고 만복 씨의 인생도 그날 밤의 어둠 속에 멈춰버렸습니다. 경비실 창문 너머로 고급 외제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단지 안으로 들어옵니다. 오늘 새로 이사 온다는 12층 펜트하우스의 집주인인 모양입니다. 만복 씨는 얼른 빗자루를 세워두고 차가 멈춰선 곳으로 다가가 허리를 숙입니다. 입주민에게 정중히 인사를 해야 하는 것이 그의 일과 중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차 문이 열리고 한눈에 봐도 귀태가 흐르는 비싼 구두가 지면에 닿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키가 훤칠하고 코트 자락이 멋들어지게 휘날리는 중년의 신사입니다. 만복 씨는 버릇처럼 고개를 깊게 숙이며 인사를 건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사 오시는 길이죠? 제가 짐 옮기는 걸 좀 도와드릴까요? 남자는 대답이 없습니다. 대신 차가운 침묵만이 두 사람 사이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듭니다. 이상한 기분에 만복 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심장은 그대로 멎어버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남자의 왼쪽 눈썹 위 아주 오래전 비 오는 날 가방 모서리에 찍혀 생겼던 그 선명한 흉터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만복 씨가 평생을 참회하며 기억해온 아들 진우의 상처였습니다. 아, 진우야. 너 진우 아니냐? 만복 씨의 목소리가 사시나무 떨듯 잘게 떨려 나옵니다. 꿈에서도 잊지 못했던 아들의 얼굴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눈빛은 예전에 순했던 그 눈망울이 아니었습니다. 서리빨보다 차갑고 송곳보다 날카로운 증오가 서려 있는 낯선 눈빛이 만복 씨를 꿰뚫습니다. 진우는 아버지를 알아본 듯 미세하게 눈가를 떨더니 이내 차가운 냉소를 입가에 띄웁니다. 누구시죠?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은데. 진우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만복 씨의 가슴을 베고 지나갑니다. 만복 씨는 당황하여 아들의 소매자락을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진우는 불결한 것이라도 닿은 양 매정하게 팔을 뿌리칩니다. 주변에 있던 이삿짐 업체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저씨, 입주민 분께 무례하게 왜 이러세요? 얼른 비켜드려요. 만복 씨는 순간 자신의 몸에 걸쳐진 낡고 해진 경비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먼지가 묻고 구겨진 제복, 그리고 아들 앞에 선 초라한 노인. 그는 자신이 저질렀던 과거의 죄악이 비로소 눈앞에 거대한 벽이 되어 나타났음을 직감합니다. 진우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파트 로비로 걸어 들어갑니다. 만복 씨는 멀어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굳어버립니다. 아내가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타인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만복 씨는 흐려지는 시야 속에서 아들의 흉터를 다시금 떠올리며 바닥에 떨어진 빗자루를 꽉 쥐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이 비극적인 재회가 앞으로 어떤 폭풍을 몰고 올지 늙은 아버지는 두려움에 몸을 떱니다. 단지 안을 맴도는 찬 바람만이 그의 마른 어깨를 사정없이 두드리고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초겨울의 짧은 해가 지고 아파트 단지에는 어둠과 함께 노란 가로등 불빛이 내려앉았습니다. 경비실 낡은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옛 노래가 흘러나오지만 만복 씨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조금 전 마주쳤던 아들의 차가운 눈빛과 누구시죠? 라며 긋던 그 서늘한 선이 가슴에 박혀 숨을 쉴 때마다 통증이 느껴집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 명자 씨에게 전화를 걸려다 이내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아들에게 문전박대를 당했다는 소식까지 전하면 병상에서 겨우 버티는 아내의 심장이 영영 멈춰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때 정적을 깨고 경비실 인터폰이 요란하게 울려 퍼집니다. 수신기에 찍힌 번호는 1201호, 바로 아들 진우가 이사온 펜트하우스입니다. 만복 씨는 마른 침을 삼키며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손바닥에 배어나온 식은땀 때문에 수화기가 미끄러질 뻔합니다. 네, 경비실입니다. 아까 그 경비 아저씨 맞습니까? 여기 현관 앞에 이삿짐 박스 잔해들이 그대로 널려 있는데 당장 와서 치워주세요. 입주민 통행에 방해가 되잖아요. 인터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예전에 다정했던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무적이고도 명령조인 그 어투에 만복 씨는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입니다. 진우는 아버지를 아버지가 아닌 그저 부릴 수 있는 경비원으로만 대하고 있었습니다. 만복 씨는 대답 대신 짧은 한숨을 삼키고는 서둘러 빗자루와 쓰레기 봉투를 챙겨 12층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만복 씨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하얗게 센 머리칼과 깊게 파인 주름, 그리고 가슴에 달린 보안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명찰. 20년 전 기세등등하게 자식의 가방을 던지던 그 당당했던 아버지는 이제 간데없고 초라한 노인 하나만 남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화려한 대리석 복도와 은은한 조명이 만복 씨를 맞이합니다. 그는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진우의 집 현관 앞에 쌓인 박스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진우가 팔짱을 낀 채 나옵니다. 그는 허리를 굽혀 박스를 줍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아무런 감정 없는 눈으로 내려다봅니다. 만복 씨는 아들의 신발 끝을 보며 낮은 목소리로 입을 뗐습니다. 진우야, 바쁘겠지만 시간 좀 내줄 수 없겠니? 내 엄마가 많이 아프단다. 만복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 안에는 간절한 애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했습니다. 그는 코방귀를 끼며 시선을 복도 끝으로 돌려버립니다. 아저씨, 여기는 공적인 장소입니다. 경비원답게 맡은 일이나 제대로 하세요. 개인적인 사연 같은 거 들으려고 관리비 내는 거 아니니까요. 진우야, 그래도 내가 내 애비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애비요? 제 아버지는 20년 전 그 비 오던 날 죽었습니다. 제 등록금을 훔치고 저를 길가로 내던졌을 때, 그때 이미 끝난 인연이라고요. 다시는 그 입에서 내 이름 부르지 마세요. 불쾌하니까. 진우는 차갑게 말을 내뱉고는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복도에 울려 퍼지는 그 소리는 마치 만복 씨의 심장을 때리는 망치 소리 같았습니다.
만복 씨는 굳게 닫힌 문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들의 말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너무나 컸기에 지금 아들이 쏟아내는 독설은 고스란히 그가 감내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얼굴이 떠올라 만복 씨는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진우를 한 번만 보면 소원이 없겠다던 아내의 간절한 눈빛이 눈에 밟힙니다. 만복 씨는 수거한 박스 뭉치를 가슴에 안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깁니다. 화려한 펜트하우스의 조명 아래 낡은 경비복을 입은 노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집니다. 그 그림자는 마치 그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죄의 무게처럼 무겁고 어둡게만 보였습니다. 경비실로 내려온 만복 씨는 책상 위에 놓인 명자 씨의 약봉투를 어루만집니다. 아들은 성공했지만 아버지는 실패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서 있습니다. 이 깊은 골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 아니 메울 수는 있는 것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단지 밖에서는 여전히 매서운 바람이 불어와 경비실 창문을 가차없이 흔들어대고 있었습니다. 만복 씨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조용히 아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속으로만 되뇌어 볼 뿐이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워 만복 씨의 폐부 깊숙한 곳까지 시리게 파고듭니다. 밤새 뜬 눈으로 경비실을 지킨 그의 눈가는 핏발이 서서 붉게 충혈되어 있습니다. 교대 시간이 다가올 무렵 정적을 깨고 울린 병원에서의 전화는 만복 씨의 심장을 바닥까지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아내 명자 씨의 호흡이 급격히 가빠져 산소호흡기에 의지하고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만복 씨는 떨리는 손으로 경비실 구석에 놓인 낡은 외투를 걸쳐 입으며 1201호 창문을 망연히 바라봅니다. 명자야, 조금만 참아라. 내가 어떻게든 진우를 데려갈게. 꼭 약속하마. 혼잣말을 내뱉는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하얀 입김을 뿜어냅니다. 만복 씨는 아들이 출근하기 위해 주차장으로 내려올 시간을 기다리며 찬바람이 몰아치는 지하 주차장 입구에 섰습니다. 얼마 후 진우의 화려한 외제차가 매끄러운 엔진 소리를 내며 주차장 입구를 향해 다가옵니다. 만복 씨는 마치 죄인처럼 차 앞을 가로막고 서서 두 손을 모아 간절히 비는 신용을 합니다. 끼익하는 거친 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차가 만복 씨의 무릎 바로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 문이 거칠게 열리고 미간을 잔뜩 찌푸린 진우가 차에서 내립니다. 그는 단정하게 맨 넥타이를 거칠게 풀며 만복 씨에게 다가와 쏘아붙입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죽고 싶어서 환장하셨어요? 진우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런데 내 엄마가 지금 숨이 넘어간단다. 의사 선생님이 오늘이 고비라고 해. 만복 씨는 아들의 소매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으로 한 걸음 다가갔지만 진우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밀쳐냅니다. 중심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은 만복 씨의 손바닥이 거친 아스팔트에 긁혀 붉은 피가 배어나옵니다. 진우는 바닥에 쓰러진 아버지를 내려다보며 예전에 자신이 비오는 마당에서 가방에 맞아 쓰러졌던 그날을 떠올립니다. 그의 왼쪽 눈썹이 흉터가 파르르 떨리며 감춰두었던 분노가 다시금 불타오릅니다. 그 사람 아픈 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20년 전 내가 길거리에서 죽어갈 때 당신들은 어디 있었는데? 진우야, 그때는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다. 내가 죽일 놈이다. 하지만 내 엄마는 죄가 없잖니.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아니요, 그 여자도 똑같아. 당신이 내 등록금 다 날리고 나를 개처럼 쫓아낼 때
그 여자도 울기만 했지 아무것도 안 했어. 나한테 부모는 그날 다 죽었다고 했잖아. 진우의 외침은 주차장 벽에 부딪혀 서늘한 메아리로 돌아옵니다. 그는 지갑에서 빳빳한 수표 몇 장을 꺼내 바닥에 내던집니다. 하얀 종이 조각들이 마치 차가운 눈송이처럼 만복 씨의 발치에 떨어집니다. 이 돈이면 병원비는 되겠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이건 아들로서 주는 게 아니라 귀찮게 구는 경비원한테 주는 위로금이니까. 진우는 차에 올라타 거칠게 후진하며 주차장을 빠져나갑니다. 홀로 남겨진 만복 씨는 바닥에 흩어진 수표를 줍지도 못한 채 아들이 남긴 매연 속에서 꺼느껴 옵니다. 자신이 심은 악의 씨앗이 이토록 잔인한 열매가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들의 성공이 기쁘면서도 그 성공의 대가로 아들의 심장이 얼음장처럼 굳어버린 것이 못내 가슴 아픕니다. 만복 씨는 굽은 허리를 겨우 펴고 일어나 병원에서 온 연락처를 꽉 쥡니다. 겨울 안개가 단지 안을 자욱하게 덮어버린 아침, 늙은 경비원의 어깨 위로 차가운 서리만이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의 하얀 조명은 만복 씨의 남루한 경비복을 더욱 초라하게 비춥니다. 응급실 앞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만복 씨는 흙먼지가 묻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앉아 있습니다. 아들이 던져준 수표 몇 장은 주머니 속에서 구겨진 채 그의 심장을 찌르는 가시처럼 느껴집니다. 그 돈을 꺼내 원무가에 내밀 때 만복 씨는 자신의 영혼을 파는 것 같은 굴욕감을 느꼈지만 아내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모멸감을 견뎌냈습니다. 수술실 문 위의 붉은 조명이 꺼지지 않는 한 그의 시간은 멈춘 것과 다름없습니다. 명자야, 제발 조금만 더 견뎌줘.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만복 씨의 웅얼거림은 복도의 정막 속으로 허무하게 흩어집니다. 그때 복도 모퉁이 그림자 속에서 누군가 만복 씨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진우였습니다. 모진 말을 내뱉고 주차장을 빠져나갔던 그는 결국 차 핸들을 병원으로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멀리서 보이는 아버지의 뒷모습은 그가 기억하던 폭군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어깨는 종이장처럼 얇아졌고 굽은 등은 마치 거대한 짐을 짊어진 듯 아래로 꺼져 있었습니다. 진우는 아버지가 입은 그 낡은 경비복, 소매 끝에 묻은 피가 자신의 아스팔트에 긁혀 생긴 것임을 깨닫고 묘한 일렁임을 느낍니다. 한참 후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지친 기색으로 나옵니다. 만복 씨는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의사의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너무 급하게 일어난 탓에 빈혈이 일어 비틀거렸지만 그는 의사의 가운 소매를 꽉 붙들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집사람은 괜찮은 건가요? 고비는 넘겼습니다만 워낙 기력이 쇠하셔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환자분이 평소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셨던 것 같네요.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의사의 말에 만복 씨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립니다. 안도감과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와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그는 아이처럼 엉엉 울며 자신의 무릎을 때립니다. 마음을 편하게 해줘야 한다는 그 당연한 말을 지난 20년 동안 자신은 단 한 번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그 통곡 소리는 고요한 병원 복도를 가득 채웠고 벽 뒤에 숨어 있던 진우의 심장에도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진우는 차가운 벽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습니다. 아버지의 울음소리는 그가 평생 들어본 소리 중 가장 처절하고 슬픈 소리였습니다. 증오하고 또 증오해서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다짐했건만 저토록 무너져 내리는 노인의 모습이
왜 이리도 아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는 주머니 속에 넣어둔 휴대폰을 만지작거립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고 싶어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얼굴로 마주해야 할지 도무지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만복 씨는 겨우 울음을 그치고 소매로 눈물을 닦아냅니다. 그리고는 품 안에서 낡고 해진 지갑을 꺼내 그 안에 들어있던 어린 시절 진우의 사진을 꺼내봅니다. 색이 바래 형체조차 흐릿한 사진 속의 아들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만복 씨는 그 사진에 입을 맞추며 나직이 속삭입니다. 미안하다, 진우야. 이 애비가 너를 괴물로 만들었구나. 그래도 내 엄마가 살아줘서 고맙다. 정말 고맙다. 어둠이 짙게 깔린 병원 복도, 두 부자는 불과 몇 미터 거리를 두고 서로의 존재를 모른 채 각자의 지옥에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차가운 병원 바닥 위로 떨어지는 노인의 눈물과 그림자 속에 숨어 숨죽여 흐느끼는 아들의 뒷모습, 끊어진 줄 알았던 핏줄의 끈은 이토록 잔인하고도 질기게 두 사람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아파트 단지에는 여전히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만복 씨는 퀭한 눈으로 경비실에 앉아 품 안에서 꼬깃꼬깃해진 흰 봉투 하나를 만지작거립니다. 그 안에는 아내의 병원비를 치르고 남은 돈과 영수증이 들어 있습니다. 아들이 던져준 돈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만복 씨의 마음은 불에 댄 듯 쓰라리기만 합니다. 그는 이 돈을 도저히 그냥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의 피눈물이자 자신의 죗값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녁 무렵 퇴근하는 진우의 차가 경비실 앞을 지나갑니다. 만복 씨는 결심한 듯 경비실 문을 열고 나가 차를 세웁니다. 진우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창문을 조금 내립니다. 그의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고 차 안에서는 미미한 술 냄새가 풍겨 나옵니다. 그날 병원에서 아버지를 본 이후 진우 역시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한 탓입니다. 진우야. 잠깐만. 만복 씨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창문 틈으로 밀어넣습니다. 이거 병원비 내고 남은 거다. 영수증도 같이 넣었다. 정말 고맙다. 네, 덕분에 엄마. 하지만 진우는 봉투를 받지 않습니다. 그의 눈빛이 다시금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그는 아버지가 또다시 돈을 빌미로 자신에게 접근한다고 오해한 것입니다. 과거의 돈 때문에 자신을 버렸던 아버지가 이제 와서 돈 봉투를 내미는 모습이 가증스럽게만 느껴집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또 돈 달라는 소리 하려고 밑밥 가시는 거예요? 아니다, 진우야. 그런 게 아니야. 나는 그저 뭐요? 20년 전에도 그러셨죠. 사업이 어렵다. 잠깐만 쓰자. 그러고는 내 등록금 다 날리고 나를 내쫓았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도 안 변합니까? 진우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지나가던 입주민들이 힐끔거리며 쳐다봅니다. 만복 씨는 당황하여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집니다. 진심을 전하려던 것이 오히려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말았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해명하려 했지만 입이 얼어붙어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진우는 화를 참지 못하고 차 문을 열고 나옵니다. 그리고 만복 씨가 들고 있던 봉투를 거칠게 낚아채 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이따위 돈 필요 없으니까 가져가시라고요. 제발 내 앞에서 그 불쌍한 척하는 연기 좀 집어치우세요. 역겨우니까. 봉투가 터지면서 안에 있던 지폐와 영수증이 겨울바람에 흩날립니다. 만복 씨는 바닥에 흩어지는 돈을 보며 망연자실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것은 마치 20년 전 마당에 내동댕이 쳐졌던 아들의 책가방처럼 처참하게 구겨진 자신의 진심 같았습니다. 진우야, 내 말 좀 들어보렴. 나는 정말 너한테 미안해서. 만복 씨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흩어진 돈을 주우며 애원합니다. 하지만 진우는 이미 이성을 잃었습니다. 아버지가 무릎을 꿇는 모습조차 그에게는 자신을 죄인으로 만들려는 비겁한 행동으로 보일 뿐입니다. 다시는 아는 척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얼마나 지옥 같았는지 알기나 해. 진우는 악을 쓰듯 소리 지르고는 씩씩거리며 차에 올라타 그대로 출발해버립니다. 차가 떠난 자리에 홀로 남겨진 만복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흩어진 지폐를 힘없이 움켜쥡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의 냉기가 무릎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져 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업보가 얼마나 깊고 무거운지 뼈저리게 실감합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올 수 없는 죄책감의 늪이 그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단지 안에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지만 만복 씨의 세상은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구겨진 지폐 몇 장이 바람에 힘없이 팔랑거릴 뿐이었습니다. 병실 안의 공기는 기계음만이 규칙적으로 흐르는 정적 속에 잠겨 있습니다. 중환자실 면회 시간, 진우는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가쁜 숨을 몰아쉬는 어머니 명자 씨의 곁을 지키고 서 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휘두르는 고함 속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감싸 안아주던 어머니의 손은 이제 뼈마디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진우의 가슴 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증오와 어머니에 대한 연민이 뒤섞여 폭풍처럼 소용돌이칩니다. 그때 명자 씨가 힘겹게 눈을 뜨더니 진우의 손을 더듬거립니다. 그녀는 무언가 전하고 싶은 듯 입술을 파르르 떨며 간신히 목소리를 냅니다. 진우야, 내 가방, 저 밑에. 진우는 어머니가 가리키는 병실 사물함 구석에서 낡다 못해 가죽이 다 벗겨진 작은 손가방 하나를 꺼냅니다. 그 안에는 때 묻은 비닐봉지에 겹겹이 쌓인 낡은 통장 한 권과 빛바랜 편지 뭉치가 들어 있습니다. 진우는 의아한 표정으로 통장을 펼쳐보았습니다. 그 통장에는 20년 전 진우가 집을 나갔던 그달부터 단 한 달도 빠짐없이 매월 30만 원, 50만 원씩 입금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입금자명은 진우 등록금, 진우 결혼, 우리 아들 미안하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찍힌 금액은 늙은 경비원의 월급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거액의 돈이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엄마? 아버지는 돈 때문에 나를 버렸는데 이게 다 무슨 돈이냐고요. 명자 씨는 눈가에 고인 눈물을 훔치며 힘겹게 말을 이어갑니다. 내 아버지가 그날 이후로 잠을 한 번도 못 잤어. 내 돈 다 날려먹고 제 손으로 아들 쫓아낸 죄인이라고 낮엔 노가다 뛰고 밤엔 경비 서면서 한 푼도 안 쓰고 모은 거야. 너 주려고. 너 성공할 때까지 절대 나타나지 않겠다고 빌면서. 진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합니다. 자신이 아버지를 돈만 아는 괴물이라 저주하며 외면했던 20년 동안 아버지는 스스로를 감옥에 가둔 채 아들의 잃어버린 꿈을 대신 갚아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통장 끝자락에 끼워진 편지에는 떨리는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우야, 이 돈은 내 인생을 훔친 못난 애비의 참회록이다. 내가 이 돈을 쓸 때쯤엔 내가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다오. 나는 단 한순간도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진우는 통장을 쥔 손을 부르르 떨며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조금 전 아스팔트 바닥에 돈 봉투를 내팽개치고
아버지에게 퍼부었던 독설들이 부메랑이 되어 가슴을 사정없이 찔러댑니다. 낡은 경비복을 입고 비굴하게 고개를 숙이던 아버지의 뒷모습은 사실 아들에 대한 지독한 미안함과 속죄의 무게였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진우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통장 위로 뚝뚝 떨어집니다. 그토록 증오했던 아버지가 사실은 자신보다 더 아픈 지옥에서 20년을 버텨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그는 병실밖 복도 끝에서 차마 들어오지 못하고 서성이고 있을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성공이라는 화려한 껍데기 뒤에 숨어 정작 진심을 보지 못했던 자신의 오만함이 뼈저리게 후회스럽습니다. 진우는 통장을 가슴에 꼭 안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20년 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원망의 얼음이 어머니의 고백과 아버지의 눈물겨운 참회 앞에서 속절없이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병실 밖 복도에는 여전히 차가운 정적이 흐르고 있었지만 진우의 심장은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뜨거운 통증으로 거세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병실 밖 복도는 낮게 깔린 정막만이 가득합니다. 만복 씨는 아들이 안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고 있을지 몰라 차마 문을 열지도 못한 채 복도 끝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몸을 기댑니다. 그의 손은 습관처럼 낡은 경비복 바지에 맺힌 땀을 닦아냅니다. 아들의 성공한 모습에 가슴이 벅차오르면서도 자신이 그 앞길을 망칠까봐 늘 노심초사했던 2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만복 씨는 혹여나 아들이 나올까 싶어 멀리서 병실 문만 하염없이 응시합니다. 그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진우가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진우의 얼굴은 이미 눈물범벅이 되어 있었고 한 손에는 아버지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그 낡은 통장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 초라하게 앉아 있는 아버지를 발견한 진우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자신을 보자마자 겁먹은 듯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이는 늙은 아버지의 모습이 진우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진우야, 많이 화났지? 내가 미안하다. 그냥 엄마만 좀 보고 가려고 했는데. 만복 씨는 아들이 또다시 화를 낼까봐 허겁지겁 짐을 챙기며 자리를 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진우는 그런 아버지의 팔을 거칠게 낚아챕니다. 만복 씨는 몸을 움츠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예전처럼 매몰찬 비난이 쏟아질 것이라 생각하며 숨을 참았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차가운 독설이 아니라 뜨거운 온기와 떨리는 울음소리였습니다. 아버지, 왜 그랬어요?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사셨어요? 진우는 아버지를 품에 안고 아이처럼 목 놓아 울음을 터뜨립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경비원 아저씨가 아닌 아버지라는 이름이 아들의 입술을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만복 씨는 갑작스러운 아들의 포옹에 굳어버린 듯 서 있다가 아들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마주 앉습니다. 그의 마른 손이 아들의 넓은 등을 다독이자 참아왔던 오열이 만복 씨의 입에서도 터져 나옵니다. 미안하다. 진우야, 이 못난 애비가 정말 미안해. 너한테 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만복 씨의 낡은 경비복 위로 아들의 눈물이 스며듭니다. 그 제복은 만복 씨에게는 죄수복이자 속죄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아들의 용서로 씻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사람들도 이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부자의 재회 앞에 발걸음을 멈추고 숙연한 표정을 짓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서로를 밀어냈던 두 사람의 상처가 비로소 서로의 살결을 맞대고서야 아물기 시작합니다. 진우는 아버지의 거칠고 딱딱한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손마디마다 박힌 굳은 살이 지난 20년 동안 아버지가 견뎌온 고통의 증거라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진우는 아버지의 굽은 어깨를 바로 세워주며 눈물을 닦아냅니다.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았던 거대한 오해의 벽은 허물어졌고 그 자리에는 뒤늦게 싹튼 이해와 사랑만이 남았습니다. 만복 씨는 흐릿해진 시야 속에서 아들의 흉터를 다시 한번 어루만집니다. 이제 그 흉터는 아픔이 아니라 두 사람이 다시 시작해야 할 사랑의 징표가 되었습니다. 매서웠던 겨울바람이 물러나고 아파트 단지의 화단에는 수줍은 개나리 봉오리가 고개를 내밀기 시작합니다. 만복 씨는 이제 더 이상 남루한 경비복을 입지 않습니다. 그는 정들었던 경비실을 떠나 아들 진우가 마련해준 조용한 동네의 작은 집에서 아내 명자 씨와 함께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무릎의 통증은 여전하지만 마음만큼은 깃털처럼 가벼워진 요즘입니다. 따스한 오후 햇살이 내리쬐는 마당에서 만복 씨는 하얀 털이 뭉실뭉실한 진돗개 백구와 씨름 중입니다. 진우가 외로운 아버지의 말동무가 되어주라며 데려온 녀석입니다. 백구는 꼬리를 세차게 흔들며 만복 씨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늘어지고 만복 씨는 허허 웃으며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진돗개 특유의 영특한 눈망울이 만복 씨를 올려다볼 때면 꼭 아들 진우의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아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집니다. 허허, 요 녀석아. 아프다니까. 살살 좀 물어라. 만복 씨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날선 기운은 온데간데 없고 부드러운 평온함만이 가득합니다. 그때 마당으로 들어서는 구두 소리와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양손에 과일 상자와 고기를 든 진우가 밝은 표정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이제 진우의 얼굴에서도 예전에 서늘했던 냉소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버지, 또 백구랑 장난치고 계셨어요? 엄마는 좀 어떠세요? 왔느냐? 내 엄마는 방금 약 드시고 한숨 주무신다. 얼굴이 제법 좋아졌어. 진우는 만복 씨 곁에 다가와 덥석 그 투박한 손을 잡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도 부끄럽고 원망스러웠던 아버지의 굳은 살 박인 손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버팀목처럼 느껴집니다. 만복 씨는 아들의 손길에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하면서도 아들의 손을 꼭 맞잡아 줍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이제 차가운 외면이 아닌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꽃구경 가요. 엄마 휠체어 밀고 다 같이요. 꽃구경? 아이고, 늙은이들이 가서 뭐하냐? 너희 바쁠 텐데. 에이, 아버지가 가고 싶으신 거 다 알아요. 제가 다 준비해 둘 테니까 옷 예쁘게 입고 계세요. 진우의 너스레에 만복 씨는 못 이기는 척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지난 20년의 세월은 결코 짧지 않았고 그동안 쌓인 상처가 하루아침에 흉터조차 없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복 씨는 이제 압니다. 진심 어린 참회와 용서가 있다면 부러졌던 가지에서도 다시금 새순이 돋아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만복 씨는 품 안에서 가죽이 다해진 낡은 지갑을 꺼냅니다. 그 속에는 더 이상 빛바랜 옛날 사진이 아니라 며칠 전 병원에서 퇴원하는 명자 씨와 진우 그리고 자신이 함께 활짝 웃으며 찍은 새 사진이 들어 있습니다. 사진 속의 세 사람은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만복 씨는 사진 위를 마른 손으로 조심스레 어루만지며 생각합니다. 남은 생은 더 이상 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나무로 살아가겠노라고. 살랑이는 봄바람을 타고 백구가 마당을 신나게 뛰어다닙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자의 등 뒤로 노을빛이 따스하게 내려앉습니다. 길고 길었던 겨울이 지나고 만복 씨의 인생에도 드디어 따뜻한 봄날이 찾아와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낡은 제복을 벗고 얻은 세상에서 가장 값진 용서의 선물표였습니다.